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이현우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선출된 어제 공교롭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명당 또 대권 명당으로 알려진 가회동으로 공관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대권 행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날 북한은 신양 새로운 미사일 시험하면서 무력 시위 벌였습니다. 잠시 후 쾌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고속 함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배에서 신형 미사일을 발사까지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 우리 군의 대응 전략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텔스 고속정 얘기 이전에 어제 북한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5발을 쐈습니다. 그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5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00km, 220km. 뭡니까 쏜 게? 원산의 호도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 주로 호도반도 지역에서 쐈는데요. 예.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5발을 연이어서 발사를 했고, 그것이 200에서 한 220km 정도 날아갔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이게 위에 탄이 붙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폭탄이라고 하는 탄두가 한 500kg에서 한 1000kg 정도 되는 예. 다양하게 탄두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탄도비행, 즉 하늘로 올라가서 관성에 의해서 탄도비행을 하다가 내려 꽂히는 걸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단거리 발사체 이런 말만 나왔는데 네. 전술 미사일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죠. 이번에 쏜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그동안 우리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왔죠. 예.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KN-02라고 하는 미사일에 사정거리가 원래 120km에서 140km 정도밖에 안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예. 그걸 사정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KN-02 미사일은 고체 연료입니다. 잠깐 이게 보시죠. 네. 지금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초기로는 이 스커드 미사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어제 5발 쏜 게. 그런데 일부는 발사했죠. 노동 미사일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은 KN-02 제일 조그만하거든요. 네. 제일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저것이 왜 위험한가? 네, 이제 위험한 이유. 이게 스커드일 때, 노동일 때의 의미와 예. 또 이 KN-02일 때 위협과 의미가 다 다릅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런데 KN-02는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고체 연료입니다. 스커드나 무수단, 노동들은 전부 액체 연료거든요. 아시다시피 액체 연료의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하면은 연료를 사전 주입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액체를 이제 우리 자동차 기름 넣듯이 액체를 갖다가 넣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연료가 유효기간이 최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그 연료의 산화 독성 때문에 미사일이 녹아버려서 쓰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미사일이 천만 달러씩 하는 이런 미사일에다가 연료 한 2년 전에 넣어놨다가 발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1000만 달러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쏠 때마다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사전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액체 연료 로켓인데 이 KN-02는 고체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쏘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데 그동안은 이 KN-02의 사정거리가 120에서 14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멀리 내려오지 않는 사정거리가 짧으니까 우리 공군기지나 이런 전략 어떤 그 시설들에 크게 위협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200km씩이나 날리는 테스트를 만약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제 우리
군사력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KN-5 미사일이라는 걸 쐈는데 네. 이게 원래 100km, 120km니까 휴전선 요 정도밖에 못 오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200km 정도로 사거리가 이번에 늘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 쏴서 이 수도권 위협 지역까지 위협적이 확대됐다. 이런 얘기네요. 수도권뿐만 아니고 휴전선에 근접해서 쏜다면 네. 우리 뭐 계룡대 또는 서산에 있는 F-16 비행장 그리고 충주에 있는 F-16 전투 비행장 뭐 청주에 F-35 우리 도입하면은 청주에 배치할 거거든요. 그 청주 비행장 이 모든 것이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나 또는 우리 예. 전략기지가 북한의 위협에 훨씬 더 위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사전 탐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 탐지가 안 되는 지금까지 100km, 120km 가던 미사일이 이번에 200km까지 날아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KN-5가 아니고 노동 1호라면 그 위협은 어떤 위협입니까? 노동 이러면은 이것은 북한이 우리는 핵 개발 완성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니 노동 미사일 쐈는데 왜 핵 개발 완성했다는 선언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노동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최대 사정거리가 1300km입니다. 예. 그런데 사정거리를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더 무거운 것을 실었기 때문에 줄였다는 것이고요. 예. 노동 미사일 탄도 중량이 700kg이거든요. 예. 그런데 더 무거운 거 실으면 더 짧게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km는 너무 짧죠. 그건 뭐냐면은 원래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돌팔 매질을 하면 45도 각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날아간다 이런 공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동 미사일은 하늘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 꽂히게 만들면 중력 가속도의 영향 때문에 내려 꽂힐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MD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 미사일을 200km를 쏘았다. 이것은 우리는 핵 개발 완성해서 이제 핵 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과도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스커드는 500km, 노동은 1300km. 네. 그런데 만약에 어저께 쏜 5발이 노동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핵 개발을 완성했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300km 핵 개발 핵 탄두를 탑재해서 노동을 1300km 쏠 수는 없습니다. 왜? 더 무거워지니까. 더 무거워지니까. 그런데 그거를 200km만 쐈다는 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높이 하늘 높이 쏘아 올려서 내려 꽂히게 지금 만들어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더 위험한 거네요. 더 위험하죠. 노동 그래서 미사일처럼. 내려 꽂히게 만들어서 요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 편심 탄도 비행이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다면 이것은 뭐 핵 개발 완성하고 이제는 발사 단계에 들어간 직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KN-5든 노동이든 지금 67년 우리 북의 정규군 창설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네. 북이 최근에 부쩍 미사일을 많이 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작년에 뭐 미사일 수없이 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mm 방사포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계속 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어떤 그 도발이다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결코 도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도발 플러스 신무기 개발 테스트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동 미사일 한 발에 $1000만. 예. 스커드 미사일 한 발에 500만에서 700만 달러 정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 체계를 그냥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그 협박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뭐 협박할 일도 없는데 5발을 쐈다는 것은 그것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지출을 한 것이죠. 예. 또 특히나 지금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이 될 만한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이를테면 소니에서 나오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컴퓨터 게임기까지도 북한의 통제가 됩니다. 그것뿐에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칩 빼서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하게 제재가 들어가는데 이 자기네들 창고에 있는 그 아까운 미사일들을 정치적인 협박을 하기 위해서 5발씩이나 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겸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정규군 창설일이 1948년 2월 8일이거든요. 예. 그동안은 그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부대를 창설한 것을 북한 노동 인민군 창설일이라고 이렇게 선전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아니다. 정규군 창설일도 중요하다. 이것은 김정은이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다. 독립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더불어서 키 리졸브 훈련을 3월 1일부터 합니다. 예. 그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하니까 원래 또 훈련하면 또 바싹 엎드립니다. 북한이. 훈련하기 전에 바싹 도발을 해서
서해에 들어오면 우리 공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또 보여주는 결국 것이죠. 말씀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위협이 되는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과 더불어서 병행하는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렇게 스커드든 KN-02든 여기에 우리가 방어하는 수단 결국 킬체인입니까? 킬체인은 탐지해서 선제 타격을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항공 정찰을 합니다, 그죠? 네, 그게 항공에서 글로벌 호크 같은 북한의 거겠죠?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네. 식별을 해서 우선은 북한이 쏘기 전에 쏘려고 하는 기지를 타격하고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쐈으면 이 하늘에서 막아내는 막아내는 하늘에서 막아내는 여기가 이제 거기부터는 MD, 예. KAMD죠. KAMD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늘에서 북이 날아오는 만약에 스커드 미사일이라면 네. 우리가 하늘에서 막아낼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막아낼 수 있는 어떠한 무기 체계도 한국에는 없고요. 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패트리어트2 미사일이 있고 예. 패트리어트2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패트리어트3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고 주한미군, 오산기지, 군산기지 이런 주한미군에만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우리가 패트리어트2가 있기 때문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패트리어트3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이제 지금 예산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근미래에 요격체계가 갖춰질 텐데 지금 뭐 킬체인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이 킬체인은 제가 단언컨대 허구입니다. 킬체인은 허구다. 허구입니다. 이걸로 못 막는다 이 말씀입니까? 킬체인이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킬체인이 30분 만에 우리가 탐지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구나 해서 우리가 그럼 반격하자, 선제 타격하자는 걸 결심하고 타격해버리는 건데 그걸 30분 만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30분 만이냐? 북한이 액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동굴에서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산화제를 주입하고 기립해서 쏘는데 40분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40분 전에 30분 만에 우리가 이 미사일 발사대를 때려버리면 우리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킬체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북한이 쏠 때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세워서 연료를 주입하고 산화제 주입한다는 이야기고 이 액체 연료와 산화제는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 몇 달 전에 자 언제쯤 공격해야 되겠다 하고 몇 달 전에 주입해놓고 그 2년 내에만 사용을 해버리면은 우리 킬체인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죠. 꺼내서 바로 쏴버린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킬체인보다는 저 뒤에 나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MD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응징보복을 해야 된다. 응징보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정도 날아오는 거 말고 150km 더 높은 곳에서 날아와서 떨어지는 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드? 사드 외 지금 현재는 뭐 사드도 없지만 예, 사드는 150km까지 사드. 를 사드가 하고 그 밑에 이제 아까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은 15km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보다 더 높은 거는 한 500km까지는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미사일이 탄도비행 중간에 요격을 하고 EMP 터뜨리기 전에도 공격하고 또 미사일 솟구칠 때 솟구치는 데 가서 그냥 또 때려버리고 하는 그것도 SM3가 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참. 그런데 오늘 뭐 힘듭니다, 기획재정부에 보니까 우리 그 국군의 방위력 개선비 더 증액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정부는 뭐 이런 데 대한 위협성을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고속정, 이게 오늘 노동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노동신문에 잡히지 않는 고속정 어떤 배입니까? 나왔던. 처음 이제 작년 5월 달에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이렇게 현장 지도를 할 때 이 고속정의 이 헤드 부분이 언뜻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예. 이제 많은 저를 포함한 뭐 여러 명이 저걸 분석을 했었는데요. 저 스텔스 고속정이라는 것은 스텔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F-35처럼 완전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 사진이 잘 나와 있는데요. 미사일 날아가는데 보면 마스트가 있죠. 예. 마스트가 철골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이 철골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저 부분은 완전히 스텔스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설계입니다. 그런데 선체 자체는 또 얼핏 봐도 아주 스텔스성을 고려해서 만든 선체거든요. 이게 원래는 러시아 배를 북한이 좀 개조한 건가요? 이것은 독자 모델인 것 같습니다. 독자 모델. 예. 그래서 저렇게 스텔스성과 비스텔스성이 조합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작게 예. 보이고 더 늦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를테면 어선들에게 섞여서 예를 들어서 이 배는 한 300톤 정도 되는데 예. 한 50톤 정도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0톤짜리 어선들 고기잡이 배들 중간에 이 배가 이 고속정에 섞여서 내려오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아, 어선들이구나. 크기가 다 그냥 조그만 것들이니까. 근데 느닷없이 여기서 쏴버리면 우리에게 접근해서 쏴버리면 막을 시간도 없이 당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스텔스 위력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훨씬 늦게 발견되고 훨씬 작게 보인다 하는 정도의 스텔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레이더에 거의 잘 잡히지 않는 고속정에서 쏘는 미사일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고속정이 위험한 것보다는 고속정에서 쏘는 저 미사일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저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막아낼 수 있는 배도 있고 막아낼 수 없는 배도 있는데 막아낼 수 없는 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 함대가 NLL을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만 전역에서. 그런데 해군 2함대 뭐 수십 척의 전투함이 있죠. 그중에서 단 3척만 저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머지 수십 척은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다. 왜 속수무책인가를 제가 지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이 여기가 지금 이제 북한과 이 NLL 지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안함이 백년도 남쪽에 지금 이 그림처럼 작전을 했죠. 저기에 백년도 남쪽에 우리 PKG라고 하는 윤영하급 고속함이 항상 작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 윤영하급 고속함을 노린다면 북한이 이제 저기 용현이라는 장산곳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 뒤에 북한 군함을 숨겨놨다가 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용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불타산맥, 수양산맥이라고 하는 산맥 2개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수심에서 수상에서 한 15m 정도로 바싹 붙어서 이렇게 날아오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바다 위에 가깝게 날아가니까. 그러면은 우리 윤영하함이 보기에는 저 불타산맥과 수양산맥 너머에 있는 것은 수평선 때문에도 안 보이고 산맥 너머에 있는 것이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왜? 레이더 전파는 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렇게 수심에 붙어서 날아오다가 저 배가 지금 우리가 늘 작전하고 있는 곳 북한에서 저쪽에 잠수정을 띄워서 버리기 쏘면 바다 위에 붙어오기 때문에 느닷없이 한 20km 전방에서 갑자기 저 미사일이 레이더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군함 중에서 을지문덕함, 양만추남, 인천함 이 3척의 배를 제외하고는 저 미사일이 날아온 것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없어요. 예전에는 북한 미사일들이 스틱스라고 하는 아주 50년대, 60년대에 개발한 뭐 아주 구형의 미사일이어서 우리 군함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전 장비, 즉 그 전자전 장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제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저 미사일이 뭐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제밍하는 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아오면 속수무책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이 배, 새로운 스텔스 고속정을 만드는 엔진 만드는 공장을 방문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에 공개가 됐죠. 노동신문에 공개된. 그래서 저는 그 노동신문에 공개된 저기가 이제 신형 고속정 엔진 공장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진 공개된 데를 보니까 북한의 5사급 고속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텔스 고속함을 보여준 3일 후에 엔진 공장을 갔다는 것은 이제 저 스텔스 고속함을 대량 양산하겠다. 대량 생산하겠다. 그런 사인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런 데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금부터라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얼른 빨리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권을 지면서 야권, 대권 후보 가운데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관을 올리면서 공관이 명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두 사람이 대권 레이스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러죠. 대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가 너무 이럽니까? 두 사람의 대권 레이스 시작됐다. 이러긴요. 아유, 이제 대선까지 대선 그래봐 이제 2017년 12월인데. 네. 예. 사실 2017년 되면 본격적 대선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 1년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야당, 여당 예.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야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년 전부터 이른바 프레지던셜 캠페인이라고 그래갖고 슬슬 이제 분위기를 갖다 돋웁니다. 분위기를 돋우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문재인, 박원순 두 강력한 대권 후보, 마침 또 묘하게도 2월 8일 같은 날 한 사람은 당 대표가 되고 2년 1개월 만에, 한 사람은 어쨌든 대권 명당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대권 명당이라는 곳인데 그 명당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대권 명당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닙니다. 오늘 신현숙 변호사님 나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잘 읽으시는 분이시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당선되는 게 확정됐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뭐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박원순 현재 시장님께서는 문재인 의원이 어떻게 하는지는 별 영향을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않는다. 그 스스로 갖고 계신 계획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분이지.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으면 네.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야권의 대권 후보는 나밖에 없다, 땡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밖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안 됐으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아마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결국은 대선 가도에까지 회복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박원순 시장한테는 유리한 국면이었을 텐데 그 상황에 못 들어간 건 약간 아쉬울 수는 있겠죠. 두 분 친해요? 누가 이분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아주 친해요. 사법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보면 사법연수원 마치고 둘이 이렇게 나란히 손잡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거 옛날 얘기고 지금도 친합니까? 지금도 친한 척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현재 문재인 의원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문재인 의원하고 박원순 그 시장님을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의원은 저 같으신 것 같아요. 외모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딱 모셔를 취하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야금야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막상 문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준비가 돼 있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가지 긴급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두 분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사법연수 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제 마침 제가 우연히 보면 방송국에 간다고 택시를 타고 갔더니 그 기사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저 문재인 이제 당 대표 됐다는 소식을 듣더니 아유, 젊은 사람이 돼서 잘 됐어. 아이, 박원순 시장 말은 너무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문재인 젊고 박원순 시장은 나이가 들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아까 뭐 외모가 화려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 문재인 의원이 53년생이고 박원순 저 시장이 55년생이 그렇습니다. 예. 어립니다, 나이가. 예. 근데 의외로 보니까 조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좀 얼굴이 동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연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들 계시는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표보다 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회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네. 혹시 뭐 호사가들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도 정치하시는 분들 뭐 명당, 뭐 사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28억짜리 비난을 무릅쓰고도 네. 가회동 대권 명당이라는 곳으로 간 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호사가들 얘기했죠. 일단 그게 전세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전세 보증금이 28억이고 계약 기간 지금 2년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 2년 후에 집주인이 방 빼 하면 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회동도 지금 거기서 그게 누가 됐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됐고 됐었죠. 예. 반면에 이회창 정주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도 안 됐고 이창 안 됐고. 저거는 제가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묘하게 이게 쫙 가운데 길이 북촌로입니다. 북촌로. 북촌로 이쪽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북촌로 왼쪽에 계시던 분들은 다 좋아요. 건재하시네요. 이명박 대통령 건재하고 김승현 회장 감옥 갔다가도 나와서 건재하시죠. 아들 그저 승마하는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예. 오른쪽 분들은 묘하게도
될 듯 안 됐던 분들이에요. 이회찬. 아니 지금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 아니, 오른쪽에 줄 서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 빼고 지금 위에 이회창, 정주영 두 분 다 보면 될 듯 두 분 다 안 되셨잖아요. 안 됐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 지금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참 뭐 몇 분들이 여기에 왕기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로 모셨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그 얘기했는데 빨리 참모들을 갖다 갈아치우십시오 얘기했는 게 왜 하필이면 북촌은 오른쪽에 세웁니까? 왼쪽으로 가야지. 아니 뭐 왼쪽으로. 2년 후에 잽싸게 왼쪽으로 가. 2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세 분이 말씀하시기를 두 후보가 후보라 그러 못하지만 잠룡이죠. 예비 후보 잠룡. 잠룡. 예. 강점을 한번 봤습니다. 이 강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국방 빼곤 다 있는 서울시장의 행정 경험이 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때가 덜 묻은 것으로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외견상으로 동의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일단 주지사라든지 어쨌든 이 주지사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신한 이미지라든지 뭐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보면 50대 같은 경우 보면 대체로 좀 보수 쪽의 지지가 높은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50대 지지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신한 이미지라든지 폭넓은 어떤 행정 경륜, 여유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아마 그런 지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대표의 강점을 보기 전에 예. 박원순 시장 약점 한번 보시죠. 예. 약점을 한번 보니까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이 얘기 많습니다. 뭐 겉으로만 서민이다.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하고 아니 원래 저도 좀 의심이 가는데. 아니 별로 원래 저 시장 되시기 전부터 예. 그 보면 협찬의 전문가 아닙니까? 협찬 전문가다 그래갖고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협찬 굉장히 받아오고 또 뭐 심지어는 보면 예전에 방배동 사실 때도 보면은 뭐 수억 뭐 빚은 몇 억 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초호화에 어떻게 보면은 초호화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고가의 전세금을 내고 지냈고 막상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낡은 구두 해진 구두에다가 뒤에 백이라고 그러네. 빅색 백팩 메고 거기다 뭐 고구마 넣어갖고 도시락 먹어가면서 이른바 서민 코스프레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당내 기반이 취약한 부분은 이번에 사실 문재인 대표가 되셨습니다만은 박지원 예. 너무 아깝게 졌죠. 그렇습니다. 너무 아깝게 져서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이른바 동교동계들이 뭔가 대안을 찾을 거예요. 문재인과 대항마로서. 그 대항으로서는 당내 기반이 취약한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 이른바 비노계들, 이번에 저 비노와 친노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박원순 시장한테 전략적 제휴를 하자고 아마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약점이자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죠.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겉으로만 서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표가 절반입니다. 여성의 입장 또는 주부의 입장, 여론을 나름 주도하고 있는 엄청난 표가 많은 입장에서 박원순 시장 겉으로만 뭐 서민이고 알고 봤더니 아니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변 얘기 들어보면? 주변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 관심이 없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의원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쉽게 띄고 그 못지않게 TV도 자주 나오시고 쟁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선에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유가 대통령을 서울시장처럼 관리형, 꼼꼼하고 조용조용한 잔잔한 행보 이런 걸 원하는지는 별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있어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가 화려한 연기력을 필요로 하듯이 무언가 잡는 장악력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갈 때 점점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성단체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박원순 시장이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은 좀 더 카리스마 있는 후보를 원합니까? 대체적으로? 대선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재선하실 때도 사모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잘 피해 가셨죠. 근데 대선 때 그 부분이 다시 재점화가 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뭐 집안 얘기 가지고 저는 공격하는 건 마뜩치 않은. 그래서 저는 보면은 네.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주지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셨잖아요. 미국도 보면은 상원의원 출신이 대통령 오바마 같이 예. 하다 보면 또 그 전후로 보면 잘 보세요. 예외 없이 이른바 행정 경험이 있는
주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역풍이라고나 할까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을 했잖아요. 행정 경험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을 했다던가 또 그런 내지는 건 없죠. 도지사를 했던 행정 경험이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만 참모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입니다. 장관을 했다든가 도지사, 서울시장을 한 경험이 없고 그에 반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 되면 거의 6년 정도의 행정 경험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강점이 되겠죠. 예, 두 분 말씀이 약간 엇갈리는데 문재인 당 대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강점이요. 당내 지지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대선을 한번 치러본 정치적 경험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대선 재수해서 됐지 않습니까? 재수. 근데 재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만 나빠지지 않는다면 예. 사실은 한 번 하고 두 번째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도전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경험도 있다. 그러니까 후보로서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도전이라는 것이 이 과정에서 정말로 헛발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예. 자체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방금 말씀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떨어지고 재수하시는 과정에서 네.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 의원 당대표 네. 지금 나중에 후보가 되실 예비 후보의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친노 패권주의다. 뭐 오락가락했다. 세월호 때 왔다 갔다 했다. 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도 그랬다. 뭐 반성도 없고 주관도 없고 리더십도 없다. 저는 전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전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오락가락 행보. 예. 대표적으로 대통령 참모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참모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렵사리 만든 한미 FTA 문제 본인이 나중에 돼서 그 반대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락가락 행보고 여기 보면 주관이라는 게 주관이 뚜렷하다. 좀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예. 그 고집이 없는 게 보면 참모들은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 같아요. 참모니 예, 휘둘린다. 휘둘려서 예전에 뭐 요즘은 한 분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예전에 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옆에 삼철이 있다. 그리고 최근 행보를 보더라도 보면은 자기가 좀 지나치게 무슨 얘기 어떤 어젠다 세팅을 아젠다를 먼저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 나오면 한 이틀, 3일 있다가 참모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얘기를 던져놓고 항상 반박자가 늦죠. 반박자가 늦은 가운데 참모들이 의견 모으고 이른바 당내 내지 개본에 강경파들이 막 요구하면은 내가 이 얘기했다 확 쏠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앞서 두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향후 행보를 함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갖다 당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런 행보를 보이시면 오히려 당 대표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문재인 당대표에게 좀 우호적으로 말씀하셨던 변호사께서 네. 반성 없고 주관도 없고 리더십도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단점이라고 공통적으로 뽑으셨으니까 맞을 텐데 오히려 본인은 그거를 이용하실 건데 반성 없고 주관 없고 리더십 부재하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의원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지난번 대선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의원이 한 20만 표를 날렸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서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 말 때문에. 근데 근데 이정희 전 의원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보수층을 결집시킬 만한 구심력이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수층이 굉장히 결집을 했었거든요. 그 예. 구심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먼저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문재인 의원을 위해서 이제 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좀 통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통을 키워라.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대선도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의원이 이길 수도 있었던 대선을 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디였다고 보냐면 문재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할 때 시원하게 양보 못한 거. 겉으로는 예. 이게 마청님으로서 모든 룰을 다 받아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실무가들 협상에 있어서는 철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이걸 밥그릇 발로 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거 아니네. 앞 말고 뒷말이 다르네. 그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 그러면 저쪽으로 여당 쪽으로 표가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하나 있었고 요번에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승리하긴 했지만 지금 그 룰 마지막 순간에 변경 뭐 해석 변경이 됐는지 변경하는 건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변경 안 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이 선관위에서 당 어떤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 해석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 하지 마라. 그 해석 변경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 쪽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그대로 가자 이번만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야권이 결집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대선 과정에 들어가면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통을 키우지 않으면 아마 결정적으로 뭐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을 키워라. 통도 통이지만 4.29 이제 제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마 오늘도 잠깐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만 박정희, 이승만 두 분 전직 대통령 사실 어려운 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최고위원들 한 명도 못 데려갔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4.29 보선 때 통합진보당하고 보나마나 당내에서 이거 이번에 보면 또 통진당이라든가 야권 연대라는 목소리 나올 겁니다. 그때 본인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냉정하게 끊고 진짜 자기 힘으로 보면 2대1로 또 1대1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리더십이 생기지 또 그때같이 여기 오락가락 행보하시면 안 됩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고 통 키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년 전, 벌써 10년 전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가짜 논문 논란이 온 국민 상처를 줬습니다. 그 황우석 박사가 미국, 중국과 함께 생명공학 합작회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속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우석 박사에 대한 기억, 느낌? 제 기억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그 강연을 오셨어요. 아, 변호사님께서. 네,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오셨는데 그때 같이 강연을 들었던 동기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과학자가 말을 너무 잘한다. 말을 너무 잘한다. 그때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대선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당선이다 했는데 한 번에 그냥 추락해 버리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 우리나라도 불행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자가 말을 너무 잘한다. 이 부분은 좀 새겨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때 한 10년 전에 황우석 박사한테 환호를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기만을 당했던 것도 있어요.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황우석 박사 말한 대로 한다면 결국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간도 만들어내고 심장도 만들어내고 대체할 만한 장기들이 금방 쑥쑥쑥쑥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술을 이용했을 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이 장기 이식을 그냥 곧바로 다 가능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대한민국에 기대가 있었죠.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대한민국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 기대에 부풀어서 황우석 박사 말한 것을 검증 없이 그대로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PD수첩에서 정확히 검증 들어가니까 이게 딱 하고 나왔는데 그 기술 자체가 결국은 시간적으로는 좀 빠를 수는 있겠으나 언젠가는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5년 후든 10년 후든 언젠가는 지금 실현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속도에 관해서 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술 테크닉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기술이 흘러가는 방향성은 분명히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난자 안에 있는 이 핵을 지금 체세포 핵으로 지금 치환시켜서 뭐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이제 여러 가지 복제를 해낸다는 건데 조금씩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벌써 이제 복제 양, 복제 개, 복제 생명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남국에서 발견된 복제 맘모스의 피를 통해서 지금 맘모스를 되살려 보겠다고 지금 하는 것들이거든요. 당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된다. 그리고 저 기술에 대해서 신뢰를 뭔가 희망을 가져도 될 겁니다. 저는 어쨌든 황우석 박사가 2005년에 그렇습니다. 2005년 딱 10년 됐어요. 그 당시 PD수첩에서 나오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때 그쪽 관련돼 있는 그 과학계에 관련된 사람들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줄기세포는 이거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 아까 우리 좀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을 해놓고 예를 들어 한 50개, 100개에서 한 2개밖에 성공 안 했는데 몇 개 성공했다 하는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좀 브로핑이라고 그러죠, 우리. 과장. 약간 과장을 하면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다음 스누피. SNU에 대한 복제계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당시 스누피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복제 기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황우석 박사가 모르겠어요. 좀 과욕을 부렸는지, 좀 브로핑이 심했는지, 과장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 사건 이후에 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복제 기술의 1등이 미국, 영국,
일본으로 넘어갔고 이젠 중국한테도 우리가 따라가게 생겼는 건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물론 그 과학적 우리가 저널리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뭐 그렇게 좀 허풍을 떨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미국, 영국 모든 선진국 일종의 보면 관행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쪽 꼭 예. 선례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까발리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제 기술 1등에서 이제는 보면 2류, 3류로 처지면서 결국 미국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을 갖다 어떻게 황우석 박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자본 끌어들이고 중국 자본을 한 천억원 끌어들인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오늘 몇 가지 과학자들, 전문가들 네.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인간 배아 복제 논란을 일으켰던 그 그렇죠. 분야에서 아무것도 황우석 박사가 보여준 게 없다. 꺾어놨는데 수의학자로서 없죠. 예. 수의학자로서 개라든가 사자라든가 동물 복제는 했지만 보여준 게 없고 지금도 뭐 1,000억 유치한다, 합작해서 설립한다였지 실제로 성과된 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당장의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저게 장기적으로 성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저 기술이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다, 가능한 기술일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믿고 투자를 하는 쪽으로 그게 황윤석이 됐건 아니면 또 다른 과학자가 됐건 이 어떤 그런 흐름이나 방향성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가 가지고 가면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저분이 속죄한다고 하니 좀 뭐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구체적 성과를 내라. 그전에는 우리가 기만당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 그렇지 맞습니까?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다라는 부분은 병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이번에 합작한 것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과학자로서 양심을 버린 비윤리적 행위는 그대로 병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팩트입니다. 이건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진실을 밝혀내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로 예. 우리 보면 알묘조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알묘조장. 우리가 보면 이삭을 갖다가 이삭이라는 것이 그 비바람을 맞고 그 땅 땡볕을 버텨야지 나중에 벼가 익는 거 아닙니까? 급한 마음에 주워 뽑으려고 그러더니 예. 문제인 것이 황우석 박사 2,000원이 저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그리고 저 뭐 베트남으로 어디를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결과물을 갖다 기대하겠습니까? 실제 어쨌든 그 사람이 2005년까지 이루었던 업적은 상당 부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과거의 논란과 상관없이 황우석 박사가 큰 성과를 내서 국민들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되면 모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고 나면 생겨나는 사건, 사고들 여러분 요즘 어떤 느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낯이 뜨거워지는 사건들도 많고요. 아, 이거 외국에서도 이럴까라는 한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눈에 비친 요즘 한국 사정 어떻게 보일까요? 독도를 사랑한 남자로 불리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주한 핀란드 대사관의 따로 삶이 낸 주재관, 종암동 푸른 눈의 대일사위 방송인 크리스 존슨 씨, 그리고 신은숙 변호사 계속 함께하면서 토크 사국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전직 국회의장, 군 고위 간부, 국립대 교수, 힘있는 남성이 벌였던 성추행, 권력형 성추행, 갑질 성추행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외국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갑질 성추행이요? 갑질, 네. 권력이 높은 사람이 네네. 아래 사람을 성추행하는 거 그렇게 많아요? 그런 성추행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미국에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엄청 잘 나가는 개그맨이 있는데요. 개그맨. 빌 코스비라고. 알죠. 네. 한국 정도 뭐 한 이경규 정도. 예. 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 여성분들 한 33명 33명. 여기 나타나가지고 너를 성폭행했다. 예. 한 30년 전에 과거 30년 전에 한 거를. 했는데 지금 일어난 이유는 다른 개그맨이 대놓고 빌 카스비는 너는 성폭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용기 이렇게 좀 내가지고 지금 예. 그런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부끄러움이 조금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 일본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일본은 좀 예의 많이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일본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고요. 예. 사실상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 예, 사실 그 일본에서는 그 섹슈얼 하라스멘트라고 해서 예성이로. 그것을 그 치료소 세크하라라는 세크하라. 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파워 하라스멘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권력형 이 다 있다라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까? 예. 네, 일본에서는요, 보통 그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본에서는 요새는 그 여성이 이 남성에게 하는 경우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예. 특히 아주 유명해진 것은 소치 올림픽 그 이후에 예. 그 선수들을 그 격려하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술에 취한 일본 스케이트 연맹의 회장 여성 회장이 여성 회장이 그 50세 정도인데 28세에 그 피겨 스케이트 아주 유명한 그 다카하시 선수 라는 선수를 해서 키스까지 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남자 선수를 헉하고 키스까지 했어요? 예. 굉장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여성이 갑질을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 중에 전 국회의장께서 골프장 캐디를 약간 성희롱, 성추행한 일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성희롱 추행하신 분의 변명입니다. 변명 내용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이 80 아니요. 그 애는 이제 20대 초인데 내가 귀엽고 소녀 같고 이래서 그런 애정의 표시로 내가 아이고 귀엽다 뭐 예쁘다 하고 그렇게 된 건 몰라도 무슨 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행동 전혀 한 일이요. 저 내용에 보면 국회의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한번 툭 찔렀는데 이걸 어떻게 만졌다고 표현하느냐. 따로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한번 툭 찔렀다. 핀란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물론 그 당한 사람이 이거 성추행이라고 느끼면 성추행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전 의장께서 하신 말씀은요. 한국의 아주 옛날 사고 방식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옛날 사고 방식. 그래 이거 딸 같아요. 그래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이분도 분명히 똑똑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말투 자체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말투가 웃긴다. 손가락 끝으로 일단 잡지는 않았고 손가락 끝으로 지르기만 했다. 이런 말투 하니까 미국에서 원래 뭐 감춰져 있던 일이었었으면 엄청 크게 터져가지고 그 말투 때문에 지금 신문 3면에서 1면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이슈가. 신문 3면에 있다가 1면으로 갈 내용이다. 손가락 끝. 손추행이라고 하면 그게 그 당한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거는 어떤 그 생각이 없었다라고 해도 당한 사람이 아주 불쾌하게 느끼면 그게 일본 쪽에서 말하는 섹슈얼 하라스멘트, 세크하라가 되는 세크하라.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 피해자랑 좀 합의하고 이렇게 무마가 되면 대체로 집행유예죠. 대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죠. 합의가 되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성폭력 관련한 범죄들이 친고죄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야만 수사가 개시되고 그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는. 그래서 그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금전이 실질이 지급되면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양형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이 남아 있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좀 피해자가 가해자가 돈 주면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처벌 안 하고 물론 비정식으로 몰래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밝히면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처벌 받을 수 있고요. 돈 주고 무마하면 둘 다 처벌 받는다. 그렇죠.
내가 5천만 원 주면은 내가 신고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돈 받고 그대로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럼 옆에 목격했던 사람이 신고해버리면은 그럼 2명이 다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엄격하게 이렇게 돼야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강제 추행이라든가 성폭행 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범죄에 있어서 가중해서 처벌하는 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성폭행을 한다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이렇게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항을 제대로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보다 피해가 클 거라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나쁘게 평가되는 거죠. 그 개그맨 경우도 그 성추행 당한 여성분들이 원래 그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개그맨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위축되어 가지고 아무도 안 믿을까봐 제가 신고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까봐 신고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20년 지났는데 다른 유명한 개그맨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용기 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진짜 그 피해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한국에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내가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그럼 회사에서도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네가 잘못됐다. 오히려 피의자가 거의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핀란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물론 거기도 성추행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교 교수들도 막 나오잖아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도요. 어떤 유명한 교수가 그 연구원들 성추행했다고 바로 잘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돼 있어. 물론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추행 범죄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범죄를 선진국형 범죄하고 후진국형 범죄를 나눈다고 하면 후진국형 범죄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절도 등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추행 관련해서는 선진국 후진국형 범죄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고요. 우리가 매춘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의 영역에서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추행이라는 것은 선진국, 후진국 뭐 이런 거 나누지 않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성추행 문제가 된 게 대학 교수님, 잘 나가는 대학 교수님, 그리고 군대 아주 고위 간부, 뭐 별 몇 개 있는 분, 그리고 고위 정치인 이랬습니다. 일본은 어떤 일본에서 가장 많은 것은 그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그 산사가 그 부하에게 이거는 그 남자 여자 불문해가지고요. 그렇게 산사이명 그 성추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학의 경우도 많이 사실상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역시 자기 그 대학의 어떤 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되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한국 여성들이 오히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일본 여성들이 조금 오히려 잡는 것이 아닐까. 일본 여성이 한국 여성보다는 더 성추행 고발을 잘 하지 못한다. 약간 좀 요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서울대학교부터 해서 우리나라 대학교의 성추행도 많았는데 거기도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 성추행하는 일 자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경우 자체가 뭐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그 아이비리그 학교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하버드 대학교 원래 뭐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렇게 연애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데 요새 금지시켜 버렸어요. 스승하고 제자는 연애하면 아예 안 된다. 연애하면 안 된다. 특히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시켜 버렸으니까. 아니 그럼 스승과 제자가 나이가 큰 차이가 안 나서 서로 좋아해서 연애를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근데 그거 몇 군데에서만 그렇게 된 거고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못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하버드대, 아무튼 유명 명문대만 그렇게 되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요. 남녀관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사제간에 있다라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가 과연 다른 데처럼 완벽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서 그 사람이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학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두 분 말씀하시죠. 예. 네, 사실 제가 항상 한국 사회를 볼 때, 그러니까 핀란드도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항상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가 그 학생의 길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원래 유교에 있고 상관 어른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좀 불평등해도 그래도 서로 상향하며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왜곡돼가지고요. 오히려 그냥 자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니는 내 미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문화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남아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덜 드러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대학 다니셨죠? 다녔었어요. 예, 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없는데 교수와 학생들 그 회식하는 그런 예.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수가 수업 끝나는데 교수가 회식 한번 하자. 그는 하기 싫은데 교수시니까 예. 그래도 교수시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밤으로 갔는데 뭐 2차로 뭐 술집으로 가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술 먹다가 교수가 권유하시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거고. 그다음에 교수와 그 학생 사이 하기 싫은 얘기 많았잖아요. 예. 뭐 여자친구 있냐? 왜 없어요? 예쁜데 왜 없어요? 얼마나 사귀었냐? 이런 좀 수치스럽고 하기 싫은 얘기 굳이 왜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를 보셨다는 얘기죠. 대학 다닐 때. 옆에서 그런 외식 자리 직접 참석했고요.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없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라든가 예.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거 섹하라. 섹시하라 하라스멘트. 남자친구인지 물어보는 자체가 성희롱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그 엄격합니다. 저도 한국 대학에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것은 만만치는 않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사실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교수가 눈치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이것을 좀 잃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에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실은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다음 주제 한번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 바뀐 게 뭐죠?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그래서 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이혼할 때 엄마랑 살지 아빠랑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주겠다는 건데 세 분이 만약에 어릴 때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그때 엄마 아빠가 뭐 헤어지겠다 그러면 누구랑 사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엄마랑 살겠습니다. 저는 엄마. 네. 저는 반반이요. 왜냐면 반반? 핀란드에서 보통 일주일 엄마랑 살고 일주일 아빠랑 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반반. 예. 교수님은? 저는요 아마 상당히 뭐라 할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다. 양쪽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죠. 예. 엄마가 학대하지 않은 한 엄마랑 무조건 살겠습니다. 엄마랑 무조건 살겠다. 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헤어지면 주로 엄마 쪽으로 가서 삽니까? 보통 그럴 줄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엄마일 경우 그런 아빠랑 살지. 예. 대체로 엄마 쪽이 더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핀란드는요? 핀란드도 엄마 쪽도 많은데 근데 이거 사실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권 문제가 있고요. 어디서 사느냐 문제가 있어요.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이혼해도 90%는 엄마랑 아빠 다 양육권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아까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랑 사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자면 격주로 아빠랑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주말에 살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합의를 하는 합의를 하는 그런 거. 일본은 마찬가지고 한국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정서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은 누구랑 삽니까? 일본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는 법으로는 이게 양쪽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역시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 이게 일단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경우는 양육비를 내야 되고, 근데 남자가 살고 있는 그 생활 레벨, 그거하고 똑같이 아이들에게도
그 생활 레벨을 되도록 양육비를 줘야 한다. 예, 지금 이런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로 아이들은 엄마 쪽에 많이 사는 것 같은데 크리스 존슨 씨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엄마랑 살겠는데 가끔 인간 같지 않는 엄마가 있으면 아빠한테 산다 그랬는데 참 그런 어머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애가 있는데 그 딸을 보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자기의 그 내연남이죠. 내연남의 그 딸을 성폭행을 했는데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그 풀어주기 위해서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 딸한테 혼인 신고를 강제했다. 딸한테 내 남과 결혼해라. 네, 근데 아이를 출산하게 하고 혼인 신고를 강제했다는 거죠. 이건 뭐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이런 엽기적인 일들. 근데 법으로 엄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한을 그 엄마가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문제죠. 딸이 엄마를 신고해 버리죠. 네. 신고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학대라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문제는 신고하기엔 너무 늦을 때까지 엄마라는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가 없는 어린아이라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가사소송법이 손을 대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걸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예,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안전하고 범죄가 별로 없는 나라인데 한 번씩 거기도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들어보셨나요? 아직은 조금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기본적인 많이 없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네요, 우리 한국이. 사실 그래도 그 일본은 그렇게 표면화를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긴다. 예, 숨긴다라는 것은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오히려 일본 정부 사람들이 언론사를 모아놓고 예. 부탁을 하는 거죠. 몇 년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표면화가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예. 그런 식으로 일본은 하거든요.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빠랑 살겠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은? 변화 없습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엄마일 경우 예. 정말 그야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엄마. 그럼 아빠랑 살지. 예. 근데 아직은 핀란드는 어떤가요? 제 생각엔 그 아이의 이익이 아이한테 뭐가 좋은지 그거 핀란드 법의 그 출발점이거든요. 그걸 항상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묻긴 묻되 사실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아이는 양쪽 부모 다 가질 권리가 있다. 이거 이제 알겠습니다.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 해도 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법적으로 이제 엄마 욕을 하면 안 된다. 서로 욕하면 예.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자녀한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물어보지는 않고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친밀도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토요일 쾌도나무 방송에서 제작진의 실수로 서울대 마크가 일베 합성 마크로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서울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쾌도나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